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벌써 환갑이 넘은 60대 여성입니다. 그러고 보면 싱그럽던 20대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전 오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3살 연하인 남편과는 중매로 만났는데요. 학용품이나 문구 같은 걸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남편은 첫눈에도 아주 건실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제가 마음에 쏙 들던 모양인지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 쫓아다니더라고요. 연하인 남자와 사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성실하고 나한테만 잘해주면 나이가 무슨 상관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연애를 1년도 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를 살갑게 맞아주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외동이던 남편을 홀로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다 하셨는데도 피부가 새하얗고 윤이 나는 게 정말 고우신 분이셨어요. 거기에다 본래의 성품이 온화하고 따뜻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한 외동아들이 크게 별 볼 일 없는 연상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려왔으니 어머니 입장에서야 마음에 차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절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세아가 고맙다. 이렇게 귀한 네가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 앞으로는 CM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정 엄마라고 생각해 주렴. 나도 친달처럼 생각할 테니까. 네, 어머니. 남편은 홀어머니와 함께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살림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저도 살가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니까 알콩달콩 둘이 재미나게 살아야지. 난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네 덕분에 이제 귀찮은 아들 쫓아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놈의 자식을 그동안 키우느라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모른다. 이제 너 때문에 이 생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 너네 둘이서 잘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야. 알았지? 시어머니는 저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돌려서 독립을 권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려 깊은 분이셨죠. 그리고 정말 제가 신혼생활을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귀찮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저 저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외동아들로 귀하게 자라서인지 덩치가 산만한 남편이 어울리지 않는 애교도 자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사랑스럽게 대해줬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갑자기 멀어지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신내림이요? 그건 무당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래, 그렇게 됐다. 내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더구나. 어머니가 우리 둘을 불러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0대셨던 시어머니가 뒤늦게 신내림을 받는다고 선언을 하니까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셨거든요. 남편도 까무러치게 놀랐죠. 어머니가 한동안 기력이 없고 몸져 누우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신병이고 또 신내림을 받아야만 나을 수 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격하게 반대했어요. 아니,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무슨 신내림을 받아?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병원에는 왜 안 가봤겠니? 수십 번도 넘게 다녔지만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포기하더라. 그런데 무당이 춤 한 번 춰주고 부적 몇 번 태우니까 씻은 듯이 낫지 않겠니? 그 무당이 그러더라. 신내림을 거부하면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 거라고. 이런데도 어떻게 신내림을 받지 않을 수 있겠니? 이것도 내 고약한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아, 몰라. 난 엄마가 무당되면 엄마 얼굴 절대로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가슴이 패도록 독한 말을 쏟아붓더니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남편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며 당신께서 정리가 되면 따로 알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절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진짜 신내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곱던 시어머니가 무복을 입고 법사의 독경을 읊으며 작두를 타는 무당이 되신 거죠. 어머니는 본래 살던 집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작은 간판을 거셨습니다. 그리곤 본격적으로 무속인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결정이 무척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어땠겠습니까? 남편은 무당이 된 어머니를 절대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성화에 못 이겨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었죠. 남편은 어머니를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당신을 퉁명스럽게 대하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전 어색하게 멀어진 두 사람 사이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진즉에 신내림을 받았다면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이제 신을 모시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것도 깨끗하게 보이는구나. 그래도 내가 모시는 신이 아주 센 분이어서 내가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 하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아픈 거야. 나을 때 됐으니까 나은 거지. 무슨 신이 고쳐줘요? 신이 뭐 의사야? 그런 소리 말어. 신께서 노하면 큰일 나는 거야. 참나, 우리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됐대.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제발. 아, 또 참지 못한 남편은 어머니에게 윽박을 지르고는 뛰쳐나갔어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고만 계셨죠. 너한테 참 미안하구나. 괜히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말았지. 이런 시어머니를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으세요. 어머니도 이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 다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네, 어머니. 남편은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타박을 하지만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어머니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화목했던 모자 사이가 멀어진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 남편과는 달리 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탐탁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겐 여전히 살가운 시어머니니까요. 근데요, 이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어머니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불행을 피하게 해주는 용한 무당으로
입소문이 나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죠. 그러다 방송 출연도 하게 됐고 누구누구 유명인이 어머니에게 다녀갔다는 말까지 들리면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 되신 거죠. 그게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아마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게 된 것이 운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심드렁하게 반응했습니다. 무당이라는 게 근심 있는 사람들 현혹하면서 돈 뜯어내는 일 아니야? 솔직히 일종의 사기 같은 거라고. 난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아주 창피하고 싫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엄마 얘기하지 마. 남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큰 것 같았어요.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와 굳이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조금은 자랑스럽게 생각될 정도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이 그런 제 마음을 더 부채질했습니다. 정말? 그 TV에 나오는 보살님이 네 시어머니라고? 맞아. 우와, 말도 안 돼. 그분 엄청 유명하시잖아. 연예인들도 그분 보려고 몇 달 전에 예약하고 그런다며? 그분이 진짜 네 시어머니셔? 아이, 참 그렇대도. 야, 그리고 조용히 좀 해. 사람들 다 듣겠다. 어머, 웬일이니? 그렇지 않아도 나 남편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고민인데 네 시어머니한테 상담 좀 받아보면 안 될까?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유, 알았어. 내가 한번 여쭤볼게. 정말? 진짜 고맙다. 꼭 알아봐줘. 꼭이다. 전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의 덕을 보면서 좀 우쭐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을 시어머니한테 몇 번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아시는 건지 가족관계며 고민이며 살아온 내력 등등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시더라고요. 지인들에게 미리 시어머니께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는 추궁을 받을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모시는 신이 아주 강한 신이라고 하더니만 그래서 그런지 쪽집게처럼 점괘를 척척 뽑아내셨죠. 왜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점을 보려고 그 난리를 치는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사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을 키우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지만 나름 가장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의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게 일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중국산이 수입되면서 일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넌지시 하더라고요. 꼭 그 말이 아니어도 생활비를 내놓는 걸 보면 남편의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용한 점쟁이가 시어머니인데 당장 어떻게 하면 남편 사업이 잘 되겠냐고 묻고 싶었죠. 그렇지만 아들 하는 일이 순탄치 않다는 걸 직접 말씀드리는 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진짜 용하긴 용한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절 넌지시 부르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지? 뭔데 그래? 해광이한테 무슨 일 있니? 어머 어머니, 그걸 대체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런 건 굳이 만신께 여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네 얼굴에 빤히 다 나와 있는 걸.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러지 말고 어서 말해봐라. 아, 사실은 어머니, 전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굳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광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구나. 일단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해광이한테는 아무 말 말고 모르는 척 하고 있거라. 전 어머니가 부적이라도 몇 장 써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절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하긴 제가 어머니께 부적이라도 받아오면 남편이 방방 뛰며 난리를 피웠겠지만은요. 어쨌든 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용한 무당인데 설마 아들 일을 모른 척하진 않을 거란 기대가 있었거든요. 전 남편 사업이 술술 잘 풀린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기다리다 지친 전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요새도 사업이 많이 어려워? 어? 뭐 똑같지. 그래? 혹시 말이야, 일감이 막 들어왔다거나 자금 회전이 좋아졌다거나 그런 좋은 일 없어? 그런 일 생겼으면 나도 참 좋겠다. 요샌 다들 힘들어. 하도 저기 중국산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내 소원이 있다면 제발 중국산 물건 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만드는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들이 다 중국산이야.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지겨워 죽겠다 정말. 이 상황이 좋아질런지. 전 남편의 한숨 섞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했던 건 사실이에요. 남편에게는 용한 어머님이 계셨으니 어머님이라면 남편 사업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의 신발이 별 볼 일 없는 건지 아니면 미운 아들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을 끄고 계신 건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남편과 어머니는 화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괜찮아. 너랑 해광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내 일부러 가는 거다. 해광이가 화를 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어머니의 음성엔 뭔지 모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엄마가?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나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거라는 말 당신 잊었어? 알아. 아는데 어머니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기나 하자고요. 남편은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죠. 그날 어머니는 무복 대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무당 그만두지 않으면 내 평생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찾아오셨어요? 니들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러니까 심통 부리지 말고 잘 들어.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래요? 나 이제부터 너희들과 함께 살 생각이다.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랑 같이 살겠다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나 이젠 아들 며느리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그 말 하려고 왔다. 아니 다짜고짜 그게 뭔 소리예요? 나 무당 엄마랑 인연 끊겠다니까요? 이 와중에 합가 얘기가 가당키나 해요? 이제 무당 그만둘 생각이다. 신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 테니까 이제 예전처럼 같이 살자꾸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습니다. 그저 남편 사업이 잘 풀리기만을 바랬을 뿐인데 갑자기 같이 살자니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무당 그만둔다는 건 반가운 일인데요. 그래도 갑작스럽게 함께 살자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냐. 남편 없이 평생 외롭게 살았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내림도 받았고 이제 이 생활도 지친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갈수록 기운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다른 거 없어. 그냥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도요, 엄마. 합가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무당일 그만두신다면서요. 그럼 서로 드나들면서 우리랑 가깝게 살면 되잖아요. 아니, 난 니들이랑 꼭 같이 살고 싶구나. 그러니까 나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아. 나 시장에서 배추 팔면서 힘들게 너 키웠어. 그럼 그 정도 효도는 받을 자격 있지 않니? 예? 해광아, 너 요새 사업 힘들다는 얘기 들었다. 엄마가 그간 돈을 좀 모았다. 내 이름으로 아파트랑 땅도 좀 있어. 너희들이 나 모시고 산다는 약속만 하면 그 재산 다 니들 줄 생각이다. 네? 정말 시어머니는 사람 놀래키는데 재주가 있으십니다.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부적 대신 재산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무속인으로 인생을 산 12년 사이에 그만한 재산을 모았다는 것도 놀랍고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그걸 통째로 내놓겠다는 말도 놀랍습니다. 남편도 어리둥절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인지 대번에 그러겠다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뭐 누가 돈 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떡할래? 빨리 결정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모은 재산이면 나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할 돈이야. 니들이 나랑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면 펑펑 쓰다가 남은 돈은 기부를 하고 세상 떠나련다. 어쩔래? 갑자기 그렇게 재촉하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조그만 시간을 주세요. 애 엄마랑 의논 좀 해보게. 어머니가 딱 그렇게 나오시는데 당황한 남편 표정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어머니 재산이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만한 돈이면 남편 사업은 걱정 없이 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남편이 고민을 해보겠다고는 했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던 것이었죠. 결국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고 저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애초부터 시어머니와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솔직히 그만한 재산을 덜컥 주시겠다는데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곧바로 모든 걸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재산들을 조금만 남겨두시고 모두 저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덕분에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남편의 얼굴에 드리웠던 근심은 금세 사라진 계기가 되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못되게 군 아들에게 모든 걸 넘겨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놓으셨어요. 사실 어머님은 아픈 과거가 있으셨어요. 사고로 일찍 남편이 죽고 홀로 힘들게 시댁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시댁에서는 어머님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다면서 틈만 나면 구박하고 욕을 했다고 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제 남편을 업어 키우며 시장에서 배추라든지 야채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시부모님 남편의 끼니를 책임지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남편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혼 자리가 들어와도 오로지 남편을 위해 인생을 희생했다고 했어요. 요즘 말로 아들 바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어머니는 내비 없이 불쌍하게 자란 남편을 기죽이지 않기 위해 밤낮을 일하며 좋은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남편이 함부로 해도 어머님은 아들을 내치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진 남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다시 남편 곁으로 들어오신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돈을 준다고 하니 그 달콤한 말에만 현혹이 돼 우선 돈이라도 먼저 받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전 그런 어머니에게 잘해드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점도 떼어내줄 만한 시어머니, 효부는 아니더라도 못된 며느리는 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죠. 남편을 대신해 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고요. 하지만 제 굳은 그 결심이 흔들릴 때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머니 방이 이게 대체 뭐예요? 왜 방에다가 신당을 차리셨어요? 무당을 그만두겠다던 어머니가 좁은 방에다가 엉뚱한 걸 잔뜩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부채며 방울이며 요란스러운 무구에다가 초에다가 향까지 피워놓았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려야 해. 니들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니까 요란 떨 것 없다. 아니 그래도 어머니 이건 좀... 어머니의 돌발 행동이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조금 무섭기도 했고요.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과 아들도 할머니가 싫다며 예민을 떨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아니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당짓 하지 않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방에다가 이딴 걸 갖다 놨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신에게 인사드리는 거다. 그럼 신을 모시고 있는 내가 이 정도도 못하니? 불자가 절에 가고 교인이 교회 가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거랑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엄마가 또 무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시는 엄마 안 보고 살 거란 말 잊었어요? 시끄러워. 내가 너한테 퍼다 준 게 얼만데 겨우 살아주는 걸로 생색이야. 내가 북을 쳤니 꽹가리를 쳤니? 그럼 조용히 기도도 드리지 못한다는 거야? 너 자꾸 이런 걸로 타박할 거면 내가 준 재산 전부 토해내.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뭐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세게 나오시는데 어찌나 겁이 나던지요. 놀란 남편도 꼼짝하지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가 주신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걸 전부 토해내라고 하니까 막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꼬랑지를 말았고 어머니는 당신의 방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잠시 좋아졌던 모자 사이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중간에 낀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서 향냄새가 나고 기도 소리를 참는 것은 제게도 고역이었어요. 이웃집에서 항의도 들어왔고 딸아이의 투정도 나날이 심해졌죠. 저 어머니, 그래 무슨 일이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얘기해라. 혹시 방에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자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웃에서 항의가 자꾸 들어오고요. 애도 옷에 향냄새 밴다고 짜증도 부리고요. 어머니, 여긴 가정집이니까 기도 같은 거는 다른 장소에서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 꼭 여기서 드려야 해. 아니 왜요? 왜 꼭 방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넌 설명을 해줘도 몰라. 아무튼 아범 환갑잔치 할 때까지는 난 여기서 기도를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예? 남편이 환갑이 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결국 그 말씀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바로 그날 술에 거하게 취한 남편은 어머니와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 손에 잡히는 건 다 때려 부쉈고요. 제가 남편을 아무리 말려도 작심을 했는지 눈가를 뒤집고는 끝까지 난장을 피웠습니다. 그런 아들의 행패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목 놓아 우셨어요. 가슴에 맺힌 한이라도 있는 듯
저를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 돈 얘기 좀 그만해요. 엄마 죽으면 그 돈 싸두고 갈 거 아니잖아. 엄마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언제가 됐든 어차피 그거 내 돈 아니에요? 아, 여보, 미쳤어? 조용히 안 해? 그런 막말은 일쑤였고 화를 참지 못하면 물건을 부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순한 남편이었는데 점점 과격하게 변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공격적인 행동은 어머니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랑 말다툼이라도 할 때면 사나운 눈을 뜨곤 격하게 행동했고 툭하면 집을 나가선 며칠씩 들어오지 않기도 했어요. 마치 어머니 때문에 평화롭던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 기도 소리는 멈출 줄 몰랐고 이제 저도 어머니 고집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기도라는 것 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시면 안 되겠냐고요. 안 돼. 난 꼭 기도를 해야 하니까 싫으면 니들이 나가 있거라. 아니 어머니, 이러다가 가정 파탄 나겠어요. 어머니가 도움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에게 고운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집안의 불화가 전부 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물을 마시러 나오신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다 풀썩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고 이런저런 검사 끝에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죠. 어머니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령이라서 항암 치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남은 생을 편하게 보내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치료를 할지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지는 가족의 선택이라는 것이었죠. 초췌해진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쓰리더라고요. 어머니의 순탄치 않은 인생이 너무나도 측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그럼 차라리 잘 됐네. 어차피 말기면 가망 없어. 그러니까 엄마 그냥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자고. 하지만 여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난 반대야.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냥 호스피스나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자고.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항암 치료가 독하긴 해도 어머니가 잘 견딜 수도 있잖아. 아, 몰라. 그냥 내 말대로 해. 엄마도 그걸 더 바랄걸? 남편의 독한 말이 야속했지만 남편의 말처럼 어머니도 완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붙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사람의 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그저 순리대로 살면 짧든 길든 편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남은 목숨 편하게 살게 해다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뜻대로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집이랑 가까운 곳에 모시곤 제가 자주 들여다보았죠. 남편에게도 몇 번을 가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여보, 이제 어머님 병원 같이 갈 때 되지 않았어? 어머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인데 지금 너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잖아. 냅둬. 지금 회사 덩치를 좀 더 키워서 딴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뭐? 딴 데라니. 어머님이 남이야? 당신을 힘들게 키워주신 어머님이잖아. 아무리 바빠도 아들 노릇은 해드려야지. 아이, 당신까지 귀찮게 왜 그러는 거야? 어차피 돌아갈 사람은 돌아갈 사람이고 나는 살 사람이라도 챙기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껏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건데 당신하고 애들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갈 거면 당신이나 다녀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놈의 사업이 뭔지 말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가 만든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동물도 자기 자식과 어미는 알아본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다음 차례가 저일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손주들이 어깨나 다리를 주물러 줄 때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왕래를 하다 어머님이 저를 급히 찾으셨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들른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가, 미안하구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요. 제가 더 미안하죠. 내가 해광이 한갑될 때까지 지켜줘야 했었는데 그래야 해광이가 오래 살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덤덤한 말투로 해준 말은 참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신내림을 받은 어머니는 당신 아들의 운명에 큰 애군이 끼었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청기를 누설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간 밝히지 못했지만 아들의 불운을 막기 위해선 환갑이 될 때까지 정성으로 치성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와 함께 살면서 가까운 곳에서 애군을 막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무리 자신이라도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 솔직히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다해가는 노인의 허망한 소리라고 치부했죠. 그런 말을 제게 남기신 어머니는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호출을 받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날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연락을 받고 남편도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희에게 큰 재산도 남겨주셨고 사랑도 주신 셈인데 쓸쓸하게 보내드린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더니 그대로 눈을 감으셨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별로 슬퍼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냥 담담하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장례를 건성으로 치른 남편은 점점 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든 안 계시든 이젠 가정적인 남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남편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기침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피까지 토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어머니와 똑같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인 건지 남편 또한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먼지가 많은 공장에서 일하니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권했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처럼 말기 판정을 받곤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당신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아들 곁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드린 어머니, 그 모습이 싫어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던 남편, 그 2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병을 얻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운명이 다 있을까요? 남편에게 드리운 애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군요. 당시 시어머니와 남편을 영겁부 떠나보내느라 정신이 없어서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등지고 난 이후에는 제겐 큰일은 없었습니다. 딸도 훌륭하게 잘 컸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제 사연을 보신 분들은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지곤 하는데요. 부디 하늘에선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잘 지내길 바랄 뿐이네요. 이걸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제 사연을 교훈 삼아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지금부터라도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원하지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하는 게 부모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나이 60 넘어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